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었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일어선 그 순간까지의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제가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연애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달랐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뵙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나신 시어머니의 첫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돌아온 건 차갑고 무뚝뚝한 반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그래, 왔구나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애쓰며 어머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듯한 마치 역시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인데 너는 중소기업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어투.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제가 남자친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낯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닐 정도로 능력이 좋은데 저는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회사의 크기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지는 전혀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저만의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내 진가를 알아보실 거야 라는 그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고, 언젠가는 시어머니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참음이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온갖 이유를 대며 저희의 결혼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좋은 사람도 많다. 등등. 하지만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 사람의 의지가 굳었고, 저 역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축하해 주시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만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앞으로는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남편이 살던 원룸이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곳을 둘러보며 조건에 맞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구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좋은 곳 하나 알아봤어.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관부터 시작해서 내부 시설,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정말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었지만 제 회사까지의 거리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는 좀 회사에서 너무 멀고 시설도 많이 낡은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더 알아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가 문제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너무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해. 게다가 우리 집 근처니까 내가 도움도 줄 수 있고. 좋은 일 아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계약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와 상의 없이 말입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 절반은 내가 내줄게. 대신 나머지 보증금이랑 월세는 너희가 부담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정말 싫어. 너무 오래됐고 회사에서 너무 멀어. 다른 곳도 알아보자고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단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자.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근처에 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인데 왜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남편은 제 의견보다 어머니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기였고 남편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날, 시어머니는 정말 계약금과 보증금 절반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집은 내가 지원을 해준 거니까 너희가 함부로 이사 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저희를 묶어두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어머니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회사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출근 준비를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니까 참자며 계속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복잡한 출근길을 거쳐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제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직도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잡한 지하철 환승을 거쳐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야근을 하게 되는 날이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문제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도 집 안이 춥기 일쑤였고, 여름에는 벌레들이 많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남편에게 말하면 조금만 참자.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니까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효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간섭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다 보니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잘 살고 있나 보러 왔다고 하시며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점점 그 방문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어? 집안 정리 좀 제대로 해놔 등등 마치 검사하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면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차도 끓여드리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까다로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참고 살아? 라고 묻곤 했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때의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고 예전에 활발했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복잡한 출근길을 거쳐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제 의견이 전혀 존중받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이사 가고 싶어. 2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야.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없을까?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저희 부부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의 설득 끝에 남편이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독립된 부부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자고 말해 주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회사와 좀 더 가까우면서도 시설이 훨씬 나은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았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저희 두 회사 모두에서 접근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먼저 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때의 저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당일 새로운 집의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벽지, 잘 작동하는 보일러,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남편도 역시 이게 훨씬 낫네라고 말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사를 한 후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여유 있게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만족해 했습니다. 역시 이사 잘했네.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곧 요즘 집에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던데 혹시 이사라도 했니?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회사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사를 했다고. 내가 계약금까지 내주면서 집을 구해준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사를 했다고? 남편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독립된 부부니까. 라고 말하려다가 시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립된 부부. 그럼 내가 낸 계약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 우울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했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살지 결정하는 것까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오시곤 했는데, 이사 후에는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걱정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매주 검사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엽산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며 육아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아기 용품점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저희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자유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임신 계획부터 시작해서 태교 방법, 아이 이름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저희만의 방식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반가운 연락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라고 하시며 주말에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보면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오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인사를 드리고 차와 과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새 집이 좋긴 하네. 하지만 집세가 많이 비싸지 않니? 괜히 무리해서 이런 곳에 사는 거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저희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곳에 산다는 듯한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한 곳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주말에 저희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우리 아들 셔츠 좀 봐. 다림질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걸로 어떻게 회사에 보내니? 남편의 와이셔츠를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당황스러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듯한 말씀이셨거든요. 왜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해?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야지. 사실 저희 집은 깔끔한 편이었는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없는 사이에 하시는 말씀들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너는 정말 잘 만났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마치 제가 남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거나 어머니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시어머니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고, 평일에도 집안일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검사하는 듯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너 먹으라고 많이 보내준 거 아니니까 자기 아들 많이 먹으라고 해라. 그 문자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핀잔을 들은 기분이었고, 마치 제가 남편보다 반찬을 더 많이 먹은 것처럼 오해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임신 준비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임신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방문과 간섭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그 기쁨과 설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생겼네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작지만 힘찬 그 소리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을 때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기뻐하시기는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간섭과 지시사항들이 따라왔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해. 뭘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산부인과는 어디로 다니니? 내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냐? 태교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예전에 우리 아들 가질 때 이런저런 방법 썼는데, 임신 초기의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의 조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돼. 아이한테 좋지 않아.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저런 음식은 꼭 먹어라.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미 의사와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조언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주말에 오셔서 집안일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평소보다 집안일이 조금 미뤄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지적하셨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다양한 간섭들이 있었습니다. 배 모양을 보니 아들일 것 같네. 이런 태교 음악을 들어야 해. 산책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하고 이런 운동은 하면 안 돼. 저는 이미 임신 관련 서적도 읽고 의사와의 정기 상담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머니도 손자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라고 하거나 임신 중에는 예민해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후기에 들어서면서 몸이 더욱 힘들어졌을 때도 시어머니의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있기만 하면 순산에 좋지 않아. 우리 아들 밥상은 여전히 제대로 차려줘야 해. 배가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임신한 저를 챙기려고 노력해 주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제 아이를 보면서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조리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빈번한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기저귀는 자주 갈아주고 있어.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고 있고.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와서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도움보다는 감시와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 몇 시간 간격으로 깨어서 수유를 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달래주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 키우는 일이 원래 힘든 거야. 나도 예전에 우리 아들 키울 때 밤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제가 약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아이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그나마 좀 도와주었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들 노릇을 하느라 저보다는 어머니께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컸지만 동시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간섭을 줄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육아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일상이 자리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이의 패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 오면 아이와 놀아주거나 저와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 10시만 넘으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도 알고 있었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녀와 조심해서라고 말해주며 보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돌아올 때 땀을 전혀 흘리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갔는데 옷도 전혀 땀에 젖지 않았고 샤워를 한 것도 아닌데 깔끔한 상태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운동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볍게 했어 라고 대답하거나 피곤해서 일찍 왔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마 무슨 다른 일이 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아이 사진을 찾으려고 하다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마사지라는 검색어가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아, 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마사지샵을 찾아본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마사지샵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인 성인 마사지 업소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한다고 나가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 돌아오는 것, 최근에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 것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단순히 호기심에서 검색해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소와 주고받은 예약 문자들, 그리고 방문 확인 메시지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에 대한 험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는 정말 게을러.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처음에 반대한 게 맞았어. 등등. 제가 없는 사이에 저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메시지들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거나 어머니를 설득하는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네, 그러게요 하며 맞장구를 치거나 아예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 몰래 저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간섭을 참아가며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옆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무엇보다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상실감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평소처럼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참고 살아야 할까?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밤마다 남편이 운동하러 간다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발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손자 어때? 잘 크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는 사랑하시지만 저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기저귀 자주 갈아주고 있어.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있고. 우리 아들 와이셔츠 좀 봐. 다림질이 이게 뭐야? 회사에 이런 옷 입고 어떻게 가니? 평소 같았으면 죄송해요.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대답했겠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남편과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운동한다고 나가서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마사지샵. 그것도 불법 업소 말이야. 컴퓨터 검색 기록도 받고 휴대폰 문자도 다 봤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예약 문자까지 주고받았으면서 그리고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다 봤어. 내가 없는 사이에 나에 대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는 당신을 믿고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잖아. 그날 밤 우리는 정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회사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의 압박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저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어머니니까 라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과 그동안 저에 대해 뒤에서 나눈 대화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란 시어머니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라고 흥분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 갔다는 게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남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저를 탓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그런 곳에 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남자가 멀쩡한데 왜 그런 곳에 가겠어? 집에서 부족함을 느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뭐라고? 갑자기 이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의 배신도 어머님의 모욕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이혼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이혼까지. 한 번 실수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지금도 제 잘못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날부터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간절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이 저에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내가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헤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거짓과 불신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는 아빠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낳고 기른 아이인데 그 아이만큼은 제 품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제가 주로 양육을 담당해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육비 문제나 면접권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무시와 간섭, 그리고 저 몰래 남편과 나눈 험담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들인데. 위해서요? 저를 무시하고 간섭하신 것이 저를 위해서였나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무시하시고, 저희 부부가 어디서 살지도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시는 것이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시어머니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려다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제 부모님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식들은 다 소중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서 알겠지만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말들을 마침내 할 수 있었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아빠를 찾기도 했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금세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과 간섭이 없어지니 집안 분위기도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었거든요. 특히 같은 워킹맘인 선배들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곧 적응할 거야. 그리고 혼자 키우는 게 때로는 더 편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예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며 면접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남편이 아이를 보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질적으로 좋아졌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조금씩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존감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비판과 무시 속에서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엄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밝아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 밤늦게 일하다가 아이를 재우지 못하는 것, 경제적인 부담 등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고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니 아이도 더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가끔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보람있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기에 대한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